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역성을 쭉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근대 국가의 수입 운동을 해서 어, 근세사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태종태세 문대세부터 쭉 시작해서 마지막 순종 때까지 이제 27명의 왕을 이제 배출이 됐는데, 어, 그때 뭐 이제 조선 뭐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러면서 다시 이제 또 근대 국가로 바뀌는 그 기점이 언제냐 하면은 보통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 집권이라고 그러죠. 이제 물론 왕은 있지만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을 때 이 시점이 바로 이제 근대 국가가 수립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나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아들이 11살, 고종이 왕이 이제 어린 나이에 등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원군이라는 직책을 받고 소위 섭정을 하게 되죠. 자, 그전까지 우리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그 앞에 왕은 철종, 또 그 바로 앞전의 왕은 순종가요? 바로 그 앞전의 왕은 또 정조였죠. 자, 정조가 1800년도에 죽음을 맞이해서 어린 순조가 왕이 되면서 바로 어떻게 되죠?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죠. 자, 세도 정치의 특징이 뭡니까? 어느 한 특정, 뭐 안동 김씨, 뭐 풍양조씨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가문의 권력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렇게 한쪽에 권력을 쏟아 보니까는 나라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돼서 계속 나라가 망국의 길로 빠져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 세도 정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임금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이런 식으로 이 신하들이 소위 농간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뜻이 없던 마음에 없던 강화도령 철종이 임금의 선택이 되고 그 철종 또한 어떤 신하들의 어떤 그 허수아비 같은 역할에 왕밖에 되지 못하고 또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일찍 죽고 그 이후에 바로 그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그 뭐랄까요? 어떤 집권층의 횡포 같은 걸 살짝 피하면서 이때 그 어떤 고종의 고종의 어떤 이 고종을 철저히 후사로 삼는 거죠. 조대비 풍양조 시기에 조대비 연결해 가지고서 결국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등극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이러면서 이제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왕조 체제를 다시 굳건히하려는 입장이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이죠. 자, 우리 보통 이제 한국과 시험을 대비해서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 항목들이죠. 자, 흥선대원의 정책 첫 번째 비변사를 폐지했다. 자, 비변사라는 게 뭡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온갖 행패지를 많이 했던 그 시절 명종 때죠. 이때 막 전남도 해안가에 와서 약탈해가고 이것이 처음에는 한번 했겠거니 했더니만 이게 너무나도 빈번해가지고서 결국은 비변사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어가지고서 결국은 이 비변사가 조선시대 때 국가 최고 기관으로 그러니까 의정부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이게 쭉 이어져 왔었던 거죠. 자, 이런 비변사를 폐지하면서 의정부를 갖다가 다시 이제 그 정상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 흥성대원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전도 편찬했죠. 대전 회통 뭐 경국 대전부터 해가지고서 쭉 이제 그 정조 때도 이 영조 성조 때도 법전을 계속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법전을 편찬했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삼정, 전정, 군정, 환곡이죠. 여기 대한 삼정의 문란을 갖다가 개혁을 드라이브를 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좀 먹고 살게끔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침으로써 일반 백성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만동묘를 비롯한 전국에 산지하고 있는 수백 개의
서원을 갖다가 딱 철폐를 해버리죠. 그리고 뭡니까? 47개의 서원만, 이거는 이제 역사적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정도는 인정할 만한 요것만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정리를 시켜버렸죠.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서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파 싸움의 근원, 권력의 어떤 근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많았죠. 여기에 각종 면세, 세금도 혜택을 받고 또 국가로부터 또 지원금도 받고 노예 또 어린이들 일정 부분 부를 수가 있고 이런 국가 재정에 축이 나게 하는 그런 해악의 어떤 그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서원이었죠. 자, 이런 서원도 전국에 걸쳐서 47개만 남기고 다 없앴다. 그 대표적인 또 서원 하나가 만동묘죠. 중국의 그 명나라 황제를 갖다가 이렇게 모셨던 송시열이 만들었던 그런 만동묘라고 그러죠. 그걸 또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서원에서 모든 걸 이렇게 그 공부하는 그런 유생들한테 많은 또 이렇게 반발을 일으킨 거는 뭐 당연히 그건 뭐 감수를 했겠죠. 자, 요것이 이제 흥선대원의 정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흥선대원의 정책 중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경복궁을 또 중건했어요. 자, 경복궁은 다 아시다시피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서울 수도가 함락이 되고 이때 우리 백성들이 임금이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후어바디스 도미네가 아니라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여기에 분노한 백성들이 경복궁 일본과 더불어서 일본보다 당연히 점령지니까 불을 지르던 약탈을 하던 걔네들 하지만 우리 백성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서 불을 질렀던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방치했던 이 경복궁을 흥선대원이 왕권을 갖다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중건하죠. 이때 상당히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었다. 그래서 원납전, 그래서 원망을 들은 돈이다. 원납전 있죠? 내가 원해서 드는 그런 기부금 그런 성격이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인프레의 뭐 통화 정책 때문에 그런 반발도 많았고 어찌됐든 간에 800만 냥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서 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갖다가 중건함으로써 조선시대에 어떤 왕권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이 경복궁 중건은 한마디로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혼재돼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때 시대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면도 약간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어떤 이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삼종의 문란을 갖다가 획파하고 또 뭐예요? 양반들, 니들도 뭐야? 세금 내 군포를 징수하죠.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이 백성들로부터 인기 짱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어떤 백성들의 어떤 갈구했던 부분 갖다 많은 부분 해결을 시켜줬던 그런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 가장 실책이 뭡니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죠. 자, 이때가 1866년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병인 양요가 이제 발생이 되죠. 프랑스 천주교 신부님들 9명을 갖다가 이제 처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뭡니까? 어떤 응징, 보복 그런 차원에서 이제 쳐들어오죠. 이때가 병인년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이 약 한 달간 머무르면서 조선군과 그 교전을 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뭐 이겼다. 이긴 게 아니라 프랑스가 대체 이 정도면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프랑스로 하여금해서 우리가 대표를 해서 강제로 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이 좀 역사는 가진 부분은 없지만서도 안타까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천주교 십자를 갖다가 병인년 때 많이 한 7, 8천 명이 참수가 됐죠. 자,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병인양요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죠. 자,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과 뭡니까? 거래를 하고 싶은 거야. 무역 거래를 하던, 상거래를 하던, 뭐 수교를 하던. 이때 그 독일 상인이죠. 독일 상인이 오페르트라는 것이
흥선대원의 아버지 묘죠. 남현균의 묘를 갖다가 이제 도울하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이제 특히 조선같이 유교가 발달하고 성리학을 갖다가 거의 500년 동안 이렇게 그 제사 이런 것을 갖다가 중요시한 나라에서 아버님 부모님의 묘를 판다는 것은 이건 뭐 거의 삼강오륜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역적 거의 준하는 그런 그 일을 벌이죠. 인륜을 저버리는 거. 이런 짓을 했으니 흥선대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뭡니까 외국과의 그 어떤 수교를 갖다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몰아가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어떤 소위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사실은 중국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죠.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뭡니까 중국의 거의 속국으로 수백 년 동안 살아왔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비를 걸거나 중국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외교 관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에서 이양선 모습이 뭐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서양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순종 때도 왔었고 간헐적으로 와서 우리 수교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는 답변은 뭡니까? 우리가 외교를 갖다가 너희들하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청나라 중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좀 허락을 받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가거라. 이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기본 기조였어요. 자, 이런 와중에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가 1868년이죠. 자, 1868년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발생했던 그런 또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신미양요가 있죠. 자, 신미양요는 뭡니까? 그 전에 1866년도에 뭡니까? 제너럴 셔먼호라는 역시 배가 대동강 쪽에 와서 수교를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은 그 안에 있던 그 선원들이 많은 이제 행패지를 많이 했죠. 자, 이 양산이 와서 이때 박규수가 이제 그때 평양 감사했는데 상당히 뭐 돼지도 한 마리 잡고 뭐 술돼 가지고서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죠? 또 폐악질을 해가지고서 이를 싸가지 없는 놈 그래가지고서 불질을 버려가지고서 제너럴 시어먼을 갖다가 몰살시켜 버렸죠. 야, 니들 우리 배 그냥 이렇게 불 잘랐지? 그 대가로 뭐야? 우리 하고 수교해. 이러면서 이제 이 제독이 왔어요. 그 제독이 이제 바로 1853년도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 제독인가요? 예, 손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군이. 로즈 제독인가요? 제독 그 할아버지 손자가 와서 이제 신미양요에 또 이렇게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무찔러 버려요. 그래서 전국의 이 대원군이 뭡니까? 척합의를 다 세우게 되죠. 한자 볼까요? 양이 친범 비전국 매국. 자, 서양의 오랑캐들이 침범을 했는데 비전 싸우지 않고 화합을 한다. 그것은 뭡니까? 화매, 즉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는 행위다 이렇게 좀 쓴 거네요. 그래서 전국에 척합의를 다 하셨어. 지금도 척합의가 있는 곳이 어디 경상북도 어디 문경인가 뭐 있어요. 나 지금 다 뿌리 뽑았죠 당연히. 그래서 전국에 척합의를 세우고 오히려 일본한테 한 수를 가리키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부 니들 우리나라 프랑스군도 오고 미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병인양요, 신미양요 해가지고 다 무찔렀는데 니들도 몸 조심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훈수를 줬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이미 이때 일본은 뭡니까?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하면서 천황 체제를 하면서 나라가 계속 부강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일본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결과는 10년 뒤에 나타나죠. 강화도 조약.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지만, 자, 척합의 일단 설명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외국과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겼다. 하면서 또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11살이 되었던
고종은 세월이 흘러서 20살 때 이제는 아버지 이제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직접 이제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죠. 하면서 일방적으로 탁 끊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이제 그 서울 종로 어디야 운현구 즉 여기서 이제 뭐 고종이 민비하고 결혼식을 했죠. 자, 흥선대원군이 집이었던 저택이었던 운현궁에서 경복궁으로 가는 길 그 문도 다 차단시켜버리고 이러면서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어떤 알력 그 사이에는 또 당연히 부인 민비가 있겠죠. 자, 민비가 또 한몫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또 며느리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거 갈등을 해가지고서 뭐 드라마라든가 많은 역사적인 팩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은 집권한 지 10년 만에 이제 하야를 하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 이모군란 갑오 경장 때 다시 흥선대원군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때까지가 흥선대원군이 가장 권력을 쥐고서 움직였던 그런 시기가 바로 10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가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정치가 끝나고 어린 나이에 고종이 등극하면서 부터 이제 그야말로 풍운의 우리 조선의 운명이 이때부터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은 흥선대원군의 정책,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삼쟁이 분란을 개혁하고 비변사를 갖다가 폐지해서 의정부를 부활시켰다. 또 대전 혜택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경복궁을 중건해서 백성들로부터 좀 원망을 샀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또 이렇게 그 서원을 철폐하면서 많은 유생들한테 또 반발도 샀지만 그건 그냥 짓눌러 버렸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많은 또 인기도 얻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그 어떤 시대 흐름에 그런 걸 갖다가 잘 간파를 못해서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같은 이 난을 갖다가 또 겪으면서 어떤 조선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든 이 두 사건의 또 장본이었다. 요 정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중에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